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줍은 관종, 노래하기 좋아하는 송라이터 데이브니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러블리 두두 이하 청취자들의 사랑을 한 몸을 받고 있는 데이브니어입니다. 오늘 며칠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7월 10일이죠. 왜? 며칠이냐고, 두두님. 며칠이냐고? 세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거는 러블리 두두님이 세고 계시니까, 예. 네. 둘 사이 비밀은 둘 사이 걸로. 네. 한량, 인생의 애드립,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량 김선생입니다. 네. 저는 바이엔슈테판을 사랑하는 영화 만드는 게 꿈인 김프로입니다. 특별 게스트가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와.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특별 게스트라뇨. 이번 주가 그녀를 위해 존재하고 우리는 보너스지. 아, 그렇지. 그럼요. 네. 저 애드립 저. 네. 죽인다. 자, 로켓 위크. 푸프그그의 주인공, 우리 로켓 아가씨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로켓 아가씨입니다. 네. 주구장창 저희가 로켓 아가씨의 음악을 틀었었는데, 도대체 이분 누구냐? 뭐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로켓가 앨범이 나왔어요. 제가 로켓을 안 지 한 2년 만에. 나온다 하던 그 앨범 드디어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똘똘한 앨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로켓 음악만 틀어요. 우리 원래 계속 로켓 아가씨 음악 많이 나왔잖아. 근데 이제 7월 7일에 정규 앨범 이제 11곡 꽉꽉 채운 게 나왔는데. CD가 나와가지고. 네, 이번 주에 우리 쭉 틀죠. 함께 우리 들어요. 틀었던 음악들도 그 앨범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꼭 들어있죠. 그렇죠. Your voice, your smile, everything. 절대음감. 네, 저렇게 이거 틀어봐, 딱 맞아. Everything. 네, 그렇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 로켓 아가씨와 함께 넷이서 꾸며드리는데요. 이 근황 토크 좀 들어봐. 불러놓고서 말을 안 시키고. 얘기를 안 하니까. 네. 아니 뭐. 자, 알아서 따먹어야 돼, 자기가. 알았어요. 분량은. 알았어요. 어떻게 지냈습니까? 네. 저 뭐 앨범 만들고 간간히 뭐 다른 거 녹음도 하고 뭐 그러게 지냈죠. 김프로쇼 들었어요? 리부트 네, 된 거? 네, 들었죠. 늘 듣고 있어. 네, 늘 듣고 있어요? 최근에 약간 좀 못 아니 듣고 있어. 많이 들었어요. 최근에 약간 좀 못 들었는데 네, 대부분 거의 들었어요. 네. 어떻게 재밌었어요? 네, 세 분 케미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셋이? 네. 그거 다 방송용이야. 실상을 보면 서로 채무자야. 그런 거야? 자, 아무튼 그래서 시시콜콜 댓글톡. 야, 이거 제목 누가 달았어요? 매주 제목이 달라져. 뭐 하여튼 뭐 요지는 댓글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바른말쟁이님께서 국민의당의 문준용 취업 특혜 조작 사건을 깨끗하게 정리를 잘해주시네요. 운명의 수레바퀴님. 아이디가 거창하시네요. 김용민 브리핑 듣고 찾아왔습니다. 깔끔하고 깊이 있는 분석 좋습니다. 우리 치히로님, 네, 하얀 한독 펜션의 치히로님이죠. 87회 뉴스농장 안철수와 국민의당에 대한 김프로님의 식견과 분석에 다시 한번 감탄하고 갑니다. 역시 하셨네요. 네. 야, 저 로켓도 하나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한 방에 훅 간다님, 위기에서 보이는 모습들 매우 실망스럽다.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계속하고 정권을 잡는다면 다시 탄핵전 대한민국이다. 철수는 정계에서 철수하라. 지원이도 용주도 양심 없어 보인다. 책임 정치 누가 외쳤던가.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너무 어색해. 나 이거 어떡할 거야. 어색해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우리 방송은 좀 어색할 필요가 있어. 네. 그리고 오랜만에 쾌걸 형단님 돌아오셨어요. 쾌걸 형단 Y님. 39 떼고. 네, 궁여지책으로 미스터 피자 한 판 시키면 치킨 공짜라고 TV 광고도 하던데. 그래서 오늘 저녁은 미스터 피자를 먹어볼까 싶어요. 아니 뭐 그 가맹점주 분들이 사실 무슨 잘못이야. 그렇잖아요. 직영점이야 그렇다 쳐도. 아이디가 정말 김프로 스타일이신 분이시죠? 제 스타일이에요, 이분. 애무부 장관님. 드디어 이번 주 일요일 제주도 하얀 언덕 펜션으로 떠납니다. 6월 초 예약을 했으니 거의 한 달을 기다렸네요. 직업이 애들 방학 때 바쁜 직업이라 매년 이맘때 휴가를 가는데 와이프랑 김프로 쇼를 듣고 이번에는 제주도로 가기로 했습니다. 하얀 언덕 펜션 가시는데 꼭 후기 올려주세요. 네, 우리 올미님. 유니코프 깔창 받을 수 있을까요? 한 번 좀 써보고 괜찮으면 선물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서요. 네, 가족들 중에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선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구나.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신청해 주십시오. 좋네요. 네, 뽑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여름 작가님 2장 보내드리세요. 그리고 참여 하나님께서 김프로님 인터뷰 잘 봤습니다. 배 감독님과 황 대리님은 일부러 언급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제가 너무 대충 읽은 건지도. 팩토리라는 데서 와서 이제 저희 사진도 찍어가고 뭐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 내용이 중간중간 잘못된 내용들이 많더라고.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당해본 건 사실 처음이라서 조금 나름 긴장되더라고요. 나왔는데 팩트하고 다른 게 있어요.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광고가 붙었는데 광고비가 무슨 저녁만 먹을 정도라든지 정도. 뭐 그거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시네마스터 후원금이 우리 그 후원금으로 저녁 정도 사 먹었었다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착각하신 것 같고 그 멤버도 지금은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바꿨다고 하시는데 배 감독님, 황 대리님 빼고 김프로쇼는 3명이 하는 방송이다. 뭐 이러면서 소개를 또 쓰셨더라고요. 2명 더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네. 중간중간 뭐 이렇게 좀 다른 내용들이 좀 있어서. 네. 로켓 아가씨도 나옵니다라고. 네. 팩트 올 감사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뭐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저희 또 찾아와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지할 내용이 있습니다. 김 선생이 공지해 주시죠. 공지 매주 나가는데 저희가 공개 방송을 서울에서 해볼까 해요. 여러분, 제주 하얀 언덕 펜션에 처음 공개 방송을 했는데, 그때 성원이 워낙 좋았고, 서울에서 하자고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서, 7월 23일, 일요일, 저녁 오후 5시 반. 네. 빅뉴스다. 네, 공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용산 아이파크몰 내 자몽 미디어 센터라고 합니다. 네. 여기 어딘지 모르겠다. 용산 CGV 앞에 가면 있습니다, 여러분. 네, 거기 오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날 저희가 모여가지고, 알고 보면 이번 주가 100회 특집인데 우리 100회는 넘어가자. 네. 매일 업로드하는데 100회 특집 챙기기 시작하면 3달 뒤면 200회야. 그거 약간 민망하잖아요. 네. 그래서 100회 특집은 스리슬쩍 넘어가고 서울에서 하는 첫 공개 방송을 7월 23일 날 오후 5시 반에 용산에서 합니다. 얼마나 많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전 뭐 한 20명 봅니다. 최대 정말 많이 오면 한 20명 오고 한 뭐 10명이나 오겠습니까? 네. 어쨌든 시간이 되시면 네. 5시 반에 많이들 와주시면 저희 황 대리가 출장 중이어가지고 지금 페루가 있거든요. 그래서 황 대리는 없고요. 저희가 황 대리를 뺀 나머지 4명 하고 우리 여름 작가님께서 같이 여름 작가님 실장님 네, 여름 작가하고 같이 가가지고 저희가 이제 공개 방송 할 건데요. 시간 되시면 많이 와주십시오. 그럼 이번 주 우리 선물 폭탄 코너는 바로 그 코너는 우리 로켓가 좀 좋습니다. 제가 이 어떨까요? 선물 폭탄을 늘 소개했는데 이제 좀 약간 식상해질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그녀의 한 주간 아니겠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코너니까 이 코너는 로켓 아가씨가 소개해 주시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술친굼 한 박스 받으실 분 애무부 장관님. 축하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애터미 선크림 받으실 분 바른말쟁이님. 네, 그다음에 유니코프 깔창 받으실 분 올미님. 축하드립니다. 야, 이거 방송에 뭔가 너무 품격 있다. 그러니까 품격이 있네요. 격조가 있네. BGM 바꿔야겠어. 야, 고민이 되는데요. 자, 아무튼 김프로쇼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친구 술친굼 우리 소연아범님의 술자리 만병통치약 많이 애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치히로님의 하얀 언덕 펜션, 제주 동남권 최고의 펜션, 이미 김프로쇼 가족들 수십 분이 다녀가신 후기가 넘치죠. 네, 그리고 유니코프 깔창입니다. 발냄새 있으신 분들은 30% 재구매율을 자랑한다고 하니까 한번 애용해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우리 여름 작가님께서 찾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가계부담 1위 통신요금을 줄여주는 위너스텔 알뜰폰, 합리적인 KT통신망 그대로 사용하면서 품질은 그대로 가격은 반값 많이 사용해주시고요. 저희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이 계시죠. Cinco de Mayo. 네. The Real Mexican Restaurant. 네. 시간 있으신 분들은 홍대 산울림 소극장 앞에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어. 네, 이용을 하시면 저희가 김프로쇼 포스터, 우리 자존심님이 그려주신 김프로쇼 포스터와 밀러 생맥주 한 잔씩을 김프로쇼 청취자 인정하신 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그 어플을 보여주시면서 청취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 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많이 챙겨가십시오. 생각해보니까 우리 자존심님하고 또 그 무렵에 우리 100g님. 100kg. 100kg님. 듣고 계시죠, 지금? 요즘 게시판에서 뜸하셔. 네, 우리 쾌걸향단님 돌아오신 것처럼 한번 나 듣고 있다 해주세요. 네, 기다리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뉴스 농장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김프로쇼 2부는 뉴스 농장으로 함께 합니다. 이번 주는 국민의당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또? 국민의당밖에 없어. 정말. 지금 뭐 바람 잘 날이 없어가지고, 지금 한참 실검에 오르고 있는 거는 우리 이현주 의원. 김프로쇼가 사랑하는 우리 이현주 의원. 밥 해주는 아줌마. 네, 밥 해주는 아줌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못했다가 지금 뭐 거의 뭐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데. 그쵸. 왜 그러실까 모르겠어요. 약간 김프로쇼가 사랑하는 캐릭터들의 계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4월에는 우리 그 박영선. 박영선 실컷 했고요. 그다음에 그 4월 말쯤에 이제 김종인 열심히 했고. 네. 이거 건너서 이현주까지 왔네요. 네. 야, 이제 혹시 배경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좀 드리면 6월 29일하고 30일 날 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로 파업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급식 조리 종사원들하고 영양사, 상담사 뭐 이런 분들이 직무 수당을 인상해달라. 그리고 정규직하고 이 차별을 좀 해소해달라. 그래서 동일 노동을 하면 동일 임금을 달라. 뭐 이거는 이제 워낙 모든 비정규직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니까 뭐 그런 내용을 이제 주장을 했는데 6월 19일 날 아침에 국민의당 원내 정책회의 자리에서 원내 수석부대표인 이현주 의원이 이 문제를 언급을 하면서 파업이 헌법 정신에 따른 노동자의 권리이기는 한데 아이들이 밥 먹을 권리를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권리 주장을 해주면 좋겠다. 인건비가 올라가면 식재료도 올라가니까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요 공개 자리에서 얘기한 거는 뭐 이 정도로 얘기했거든요. 뭐 탕수육 뭐 내가 학교 갔는데 뭐 2개 나오더라. 근데 뭐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부실해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요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는 이게 정책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아줌마 발언은 거기서 나온 거야? 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자가 그 다음날 전화를 해서 어제 이제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파업을 하는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된 건지 좀 견해를 좀 듣고 싶다라고 얘기를 SBS 기자가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다가 얘기를 하면서 표현하기를 미친놈들이라고 얘기한 거야. 미친놈들이라고. 야, 정말.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급식 조리사들이 솔직히 조리사라는 게 별게 아니다. 그 아줌마들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다. 옛날 같으면 그냥 조금만 교육시켜서 시키면 되는 거다. 근데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이 돼야 되는 거냐? 라고 하면서 이제 막 얘기를 했는데 그걸 기자가 이제 듣고 있다가 기사를 쭉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일파만파 여기저기 이제 막 퍼져나간 거죠. 어떻게 보세요? 맞을 짓 했구만. 어떻게 보고 말고가 아니라 이건 뭐 뭘 어떻게 봐 이거를 정말 참. 더럽게 보고 있죠. 정말 이건 아니 그러니까 평소에 이현주 정도면은 이 사람이 뭐 초선도 아니고 무슨 굉장히 정치를 한 지가 좀 됐는데 의식이 이렇다는 게 너무 진짜 그렇지 않아요? 초선은 아니에요? 재선이에요, 재선. 재선이잖아요. 19대 20대 재선이에요. 근데 재선 시기나 했으면서 이따위야? 그러니까 재선을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야 이런 정도의 의식을 갖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직업을 이거 뭐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거는 일단 거기서 큰 오류를 한 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비판을 하더라도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되니까 이제 이분이 했던 얘기의 요지를 좀 정확하게 따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는 일은 부가가치나 생산성이 높아지는 직종이 아니다. 정규직화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들의 주장대로 정규직화를 해주면 납세자인 학부모와 국민들이 이들을 평생 먹여 살려야 된다. 미래 학생들이 줄어들어도 고용 유연성이 없어져서 해고도 못하게 된다. 여기에 해마다 호봉까지 높여줘야 되면 그런 불합리가 어딨냐.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조금 보장되는 비정규직,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5년짜리 내지는 10년짜리 계약직을 도입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들의 급여 체계는 단순 기술직, 노무직이기 때문에 호봉제보다는 직무급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 직무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고 해마다 호봉 상승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 정도의 급여 인상이 적정하다. 그래서 이런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본인이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기자가 문제를 삼았던 거는 생산성이 낮은 하급 공무원이라는 표현 자체에 이 사람의 가치관이나 마인드가 들어있는 걸로 보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막 문제를 삼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적당하지 않다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표현을 이렇게 하면서 뭔가 그러니까 전반적인 말을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는 알겠는데 네. 근데 표현 자체를 이제 막 뭐 나쁜 놈들이라고 했다가 미친 놈들이라고 했다가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럴 일인가?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 그러니까 그 말한 대로 자기 생각이 만약 그렇다 그러면은 그 이유를 대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뭐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는 뭐 뒤에 와서는 뭐 그렇게 말도 하고. 근데 옛날에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그 대선 때도 계속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 격차를 좀 해소하는 방향으로 좀 줄이자라는 식으로 공약을 계속 냈거든요. 국민의당이. 그러면 자기가 지금 대변인인데 공당에서 했던 어떤 기조가 있는데 그거 흐름을 깨고 개인 플레이인 거잖아. 그런 면으로도 에러지 이건. 뭐 국민의당은 지금 뭐 서로 각자 의견 말하기 바쁘니까 그건 그렇다 치는데 사고가 너무 천박한 거죠. 이런 말을 한 것 자체가. 그 동네 아줌마들 밥 시키는 것도 무슨 정규직이냐 이런 식의 사고 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김프로가 말했던 잘 정제된 그 법을 만드는 취지는 일견 설득력이 있을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 정제된 얘기인 거고 사람의 속마음이란 거는 그냥 편한 자리에 나오는 무심코 하는 말이 사실 속마음인 경우가 많잖아요. 자기 속마음이 확 드러난 거예요. 동네 아줌마들 밥 시키는데 무슨 이렇게 월급을 많이 주고 난리야 이런 거잖아. 이게 좀 약간 이제 제가 뭔지 모르게 아까 설명하셨던 그 논리대로 하면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내가 왜 기분이 나쁠까 이걸 봤을 때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뭐 저 딴따라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아서 뭔가 이렇게 그래서 화가 나나.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대했을 때 물론 단순 노동자 이겠죠.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이현주 의원만큼 뭐 공부를 더 많이 하거나 이런 테크닉이 있어야 되거나 그런 직업은 아니지만 일단 사람과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과 사람을 그러니까 리스펙트하는 존중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거에 개의치 않고 그 마인드가 일단 없다는 게 느껴지니까 예, 그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저도 그렇고 약간 할 수 있는 법안 자기가 이렇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거에 이제 막말로 이렇게 다 엎어진 그런 것 같아서 또 그것도 또 안타깝고. 맞아요. 무슨 말을 해도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이제는 곱게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아유 네가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봐라 네 머릿속에는 사람 존중 안 하고 무시하고 그런 거 있잖아. 솔직히 그렇게 보이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가 좀 드러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게 논리적으로 또 일견 타당한 면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거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자기 엄마라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자기 엄마는 생산성이 낮으니까 이 사람은 정규시켜주면 안 돼. 여기는 그냥 한 5년 정도 계약해가지고 해줘야지. 라고 얘기를 굉장히 그건 어렵고 조심스럽게 완곡한 표현으로 애둘러서 얘기를 해도 다치는 사람들이 생길 텐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함부로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그래가지고 야 도대체 이현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사람인가? 그래. 왜냐면 잘 몰랐잖아. 당신이 찾아볼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난 찾지 않았어. 그러니까. 읊어봐. 1972년생이야. 11월 8일. 부산 출생입니다. GD. 별자리는 뭔가요? 어떻게 됩니까? 뭐가요? 11월 생일에. 11월 8일. 11월 8일? 양력으로. 전갈이네요. 그걸 외우고 있어? 부산 영도여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불어불문과를 들어갔는데 부전공으로 이제 사법학을 했고 연수원은 29기. 법무법인 충정에서 이제 변호사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판사 검사로 시작한 건 아니고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르노 삼성 고문 변호사가 되고 2008년에 SO1의 상무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법률 이런 총괄 상무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당시 민주통합당 여기에 이제 스카웃이 돼가지고 19대 국회의원이 되죠. 경기 광명을의 이제 전략공천을 받아가지고 그 뒤로 민주통합당 원내 대변인도 하고 2014년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일 때
전국 청년위원회 위원장도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19대 때 최연소,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최연소 의원이었거든요. 그때 40살인가 40살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대 국회의원 경기 광명을에 그대로 나와가지고 똑같이 되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4월달에 탈당을 해가지고 국민의당으로 갔죠. 안철수 의원을 따라가서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우시기도 하고. 뭐 짤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뒤에 박영선이 웃고 있는 짤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이종걸 의원하고 막 이렇게 웃고 있는 짤 이런 거 파한 데서 하고 있는 그 짤들. 오빠 언제 나와? 기다려봐. 안녕.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울고 있고 막 이런 거 있는데. 언주야 정치는 현실이야. 뭐 이러면서. 아무튼 이분이 2012년도에 그 19대 국회의원 최연소였기 때문에 뭐 다른 말을 하기보다 이 사람의 기사로 이 사람을 반박할 수 있겠다 싶은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가장 최연소 국회의원이니까 뭐 총망받는 정치 신인 뭐 이래가지고 인터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2012년 4월 14일 날 이때 자기가 했던 말로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이 반박이 돼. 뭐라 그랬냐면 누구든지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가 있어야 되고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야 된다. 상류층이 변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의 미래는 어둡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밥하는 아줌마들이 왜 문제인 거야? 밥하는 아줌마들은 정규직 되면 안 돼? 이분이 양력을 들어보니까 약간 전형적인 그런 캐릭터가 좀 느껴져요. 자기는 살면서 한 번도 실패해본 적이 없는 거지. 항상 공부 잘했고, 뭐 변호사 됐고, 그 나이에 이제 SO일 같은 회사에 상무까지 하고, 그렇죠. 항상 승승장구 한 사람인 거예요. 네. 30대 때 상무를 했단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30대의 여성이 저런 사이즈 규모의 임원을 한다.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법률 총괄 상무. 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파워도 괜찮죠. 네. 네. 근데 늘 자기는 엘리트고 공부 잘하고 성공만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약간 이런 말 써도 되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알로 보이는 거야. 그런 인식이 너무 깊은 거예요. 근데 저런 사람은 정치를 하면 정말 안 되는 사람이거든. 정치인이라면은 스스로가 잘났어도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뭐 신분을 떠나서 가장 아래 힘들게 사는 사람부터 가장 편하게 사는 사람들까지 폭이 넓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그에 맞는 정책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못 벌고 힘든 사람들이 사회적인 안전망을 구축해 주는 게 정치의 큰 임무인 거잖아요. 정치인을 하려면 그런 스탠스와 태도가 갖춰져야 되는데 스스로가 너무 엘리트인 거지. 요즘에는 언주율이라는 말이 나왔던데요. 뭔데요? 원주율이 아니라 네. 언주율이라고. 이현주 의원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할 때마다 떨어지는 국민의당의 지지율. 이게 언주율이래. 지금 국민의당 지지율 몇 프로입니까? 한 3% 나오나요? 3.8%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이야. 오늘 기준으로. 그게 없어질 것 같지 않아요? 조심스럽게. 왠지. 어떻게 됩니까? 뭘요? 이제 이현주 의원과 국민의당 어떻게 돼요? 컨설팅을 좀 해주세요. 제가요? 네. 사퇴하세요. 근데 네. 국민의당, 근데 이제, 쉽게, 이런 건 있어요. 쉽게,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으로 양강 구도가 되면 좀 안 된다. 약간 저는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국정 지지율이 막 87% 뭐 막 이러잖아요. 고공행진인데, 민주가 50%대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이게 갑자기 양강구도가 되면은 약간 자한당 같은 애들은 어부지리로 막 괜히 높아지거나 그리고 이게 뭐 약간 걔네들이 말하는 건 또 결국은 그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 그러네. 그럼 심판 약간 이런 분위기로 또 몰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선거를 앞두고. 그러니까 계속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 약간 계속 있어야 돼. 비리비리하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랑 바른정당이 또 합쳐질 분위기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 근데 합쳐지지 않고 국민의당도 약간 남아 있으면서 선거로 심판을 막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는 약간 지리멸렬하게 하다가 이제 막 탈당계 지금 내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 민주당이 함부로 이렇게 받아주면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요 상태가 좋은 것 같아. 요 구도로 쭉 가면서 우리 인의는 계속해서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받고 막 폼 나고 이렇게 하다가 선거에서 그냥 다 좀 해결이 돼야지. 그 전에 그냥 약간 이합집산이 되면은 심판론 같은 거 이런 게 또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옳은 의견인 것 같아요.
뭐야? 진심을 담은 거야. 알았어. 나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나? 근데 이원주 의원은 뭐 안 됐지만 다음에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중간중간 해주시는 게 너무 세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국민의당 망하는 거는, 야, 이원주 의원이 거의 막 몇 할입니까? 이거 몇 할 정도 역할이 있다고 봐야 제가 됩니까? 보기에는 한 3할, 4할 정도는 좀 역할이 있지 않나. 한두 마디만 더 해주면 절반 칠 것 같아. 그럴 수 있죠. 안철수가 최근에, 이제,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우리 그 검찰 조사 나오면 자기가 입장 표명하겠다. 네. 뭐야 그게 정말 계속 간만 보고 정말.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돗자리를 깔았는데 그치. 저하고 데이브냐가 틀렸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맞은 건 아직 아니야. 왜 한 달 아직 한 달 안 됐잖아. 내가 맞았다고 하지 말아줘. 3주 제발. 남았어. 당신 섭외해야 돼. 안철수. 자, 그래서 국민의당 수사 이야기를 좀 하면 9일 날 오후에 국회 맞은편에 이제 국민의당 당사가 있는데 거기 외벽에 걸린 현수막을 띄었습니다. 국정은 협치, 국민의당은 혁신 이렇게 썼던 걸 뜯었어요. 일요일 날. 그래요? 네, 왜냐면 이제 추미애가 세게 얘기했잖아요. 머리 자르기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하니까 뭔가 세게 반발을 하면서 그리고 검찰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뭐 이런 걸로 이제 영장을 쳤거든요. 이준서 최고위원에 대해서 영장을 치니까 이제 뗐어요. 떼고 추가 경정 예산안하고 정부조직법 심사 이거에 협조하기로 했었는데 전면 철회. 자기는 이제 안 한다. 박주선 의원이 막 우리를 민주당이 추미애가 죽이려고 한다 이제 뭐. 심지어 추미애 의원이 검찰에 조사 가이드라인을 줬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얘기하죠. 척도 아니면서 검찰이 무슨 추미애 말을 듣냐. 그래서 어쨌든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기로 해가지고 지금 거기다가 이제 슬쩍 또 우리 홍준표 오빠는 숟가락을 또 얹었어요. 그래서 이 사태의 본질은 문준용의 특혜 취업이다. 진짜. 그래서 이게 지금 잔가지로 있는 애쓴다. 증거 이렇게 조작한 거 이런 거는 잔가지고 정말 본질은 증거 조작이다. 그러니까 증거 조작을 지금 증거 조작이 아니라 그 취업 특혜다. 그러니까 취업 특혜를 파야 된다라면서 또 숟가락을 얹기 시작했어요. 진짜 열심히 하지 않냐? 애쓴다. 정말 애쓰죠. 애써. 정치 저렇게 힘든 거면 나 같은 사람은 못해. 검찰 수사가 정말로 과잉인 건가? 가이드라인을 따른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지, 뭔 소리야. 검찰이 무슨 민주당 말을 들어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보복으로 볼 것이냐. 그렇지. 그냥 집행이지.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그냥 정확한 지금 그리고 뭔가 판결이 나온 것도 아니고 검찰이 구형을 한 것도 아니고 이준서를 구속했다는 거 하나로 지금 뭐 과잉수사 이렇게 하는 거잖아. 구속은 안 됐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게 화요일 날 실질 심사를 하니까 화요일 밤이나 수요일 새벽에 영장이 발부가 될지 말지가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것만으로 과잉수사라고 저렇게 입에 거품 물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청구했다는 것만으로. 또 딴 게 없어. 그러니까 안철수에게 이제 더 한심한 거는 아니 자기가 설령 진짜 몰랐다고 치자. 진짜 몰랐다고 쳐도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로 그 사람의 리더십이 완벽하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추미애 대표가 세게 발언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절대 굽히지 않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일각에서는 뭐 잘하고 있다 이런 것도 있고 일각에서는 그렇게까지 세게 할 거 뭐 있냐. 좀 약간 수위 조절을 좀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당대표인데. 근데 이제 추미애 입장에서는 당대표 되고 지금 또 찬스거든. 사실. 그러니까 이걸 뭐 나쁘게 보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듣고 우리 청취자분들 그럼 추미애가 지금 뭐 근데 조심하셔야 돼. 아니 근데 왜냐면 대표로서는 자기 역할들을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한참 드는 때고 지금 정확하게 하는 거니까. 이게 근데 추미애가 엄청 잘한다, 어떠냐라는 차원은 아니라, 지금 누가 당대표여도, 누가 민주당 당대표도 이 정도를 하지 않을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쵸,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추미애 대표가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하지 않고, 추미애 대표는 뭔가 점잖게 이렇게 있으면서, 그 밑에 누군가가 세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은 건가? 전략적으로? 그냥 아예,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밑에 있는 누군가가 세게 얘기를 하면 저거 최고위원이 말이야. 저렇게 얘기를 한다고. 추미애 보고 책임지라고 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당 차원에서 책임지라. 그러네. 당대표가 책임지시라. 지금 이거 잘 교통정리도 못 하시고.
그냥 저는 내나 똑같은 거 아닌가? 계속 그냥 이렇게 국민의당이 그냥 땡깡 부리는 식으로 뭐 하나 이렇게 말꼬리 자꾸 늘어지는 식으로. 그렇죠. 네, 그렇게 지금 계속 하는 것 같아서. 뭐 하나라도 있어라 제발 물에 빠진 사람이 뭐라도 건지는 심정으로. 예를 들어서 우상호가 얘기했다 치자 그러면 우상호 의원이 원내대표인데 당신이 원내대표식이나 돼가지고 그런 말을 해? 국회에 협치 없어. 누가 그래서 똑같았을 거야. 네. 그러니까 그게 꼭 지위가 낮은 누군가가 했어도 어차피 민주당 사람이 하면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럼 거기서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네. 왜냐면 민심이란 걸 봐야 되잖아요. 정치인들은. 민심은 명확하거든요. 국민의당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안철수가 저렇게 뭉개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심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더 철저하게 조사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8, 90%인데 정당의 대표인 사람이 그런 민심을 딱 알고 있으면 더 세게 지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철수의 마음이 되게 궁금해요. 철수의 궁금하죠. 마음. 네. 철수는 지금 무슨 생각할까? 지금 챕터 1을 듣고 있는 거 아닐까? 챕터 01을 들으면서. 음악 너무 좋아, 그러면서. 마음이 차분해진다.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음감회에 신청을 해도 될래나? 뭐 이런. 오세요. 저희가 철수 신청하시면 다른 분 안 받을게요. 야 철수를 위해서. 그렇지. 앞에서 음감회를 진행해야 되는 로켓 아가씨 의사를 물어보고 좀 얘기를 해줘. 철수, 한 번 더 하면 되지. 철수 오면 철수만을 위해서 내가. 같이 오실 거야. 누구랑? 저기, 부인하고 같이 오시겠지. 김미경 교수랑. 두 분을 위해서 우리가 자리를 마련해드립시다. 이거는 그럼 행사로 가는 건데. 행사비 받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야. 근데 그래도 어느 때보다 금술이 제일 좋은 때가 아닐까. 의지할 사람이 서로밖에 없어서. 그래? 나만의 통찰. 역시 다 필요 없다. 자기가 최고야.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신밖에 없다. 그렇지 않을까요? 한편은 짠하다. 아니, 왜냐면 그 누구도 안철수가 지금 제대로 상의를 할 사람이 없을 것 같고, 윤여준이랑 하겠어, 뭐, 김종인이랑 하겠어. 전화 안 할까요? 그러니까 하겠죠. 그 정도, 그러니까 박경철 의사쌤 정도일 텐데, 이미 뭐, 왜냐면 철수님 입장에서도 여태 그래도 시골쌤 말 많이 들었는데, 이 모양이 됐으니, 좀 속도 상하고, 말할 데는 없고, 그러지 않을까. 검찰이 그럼 뭐, 과잉수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준서 씨가 이제 영장이 청구가 됐잖아요. 네. 그 영장 청구가 된 게 이제 미필적 고의라는 명분 하에 이제 영장을 청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은 허위사실 유포인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인 건데 그 조항을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상대방 후보를 당선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떨어뜨리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징역이 7년 이하인가 그래요. 굉장히 세거든요. 세네. 네. 근데 그거를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아니면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한 자를 이제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은 이유미 씨니까 그거를 유포하도록 한 자에 해당이 되는 건데, 거기에 이제 미필적 고의로 그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장을 청구한 건데, 그럼 미필적 고의라는 게 좀 어려우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때리면 얘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다. 그리고 때려가지고 죽으면 그건 미필적 고의예요. 그런 거 전혀 모르고 내가 이렇게 때려가지고 얘가 죽을지 이런 거 전혀 모르고 때렸는데 죽으면 그건 과실치사라고 그래가지고 그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여서 그거에 따른 형량이 있는데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은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얘 죽을 것 같은데 근데 모르겠다. 그냥 판단을 유보하고 그냥 행동을 계속하다가 범죄가 일어나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거 허위사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이거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다 하고 그냥 뭔가를 시키고 막 이렇게 한 경우에 이제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은 5월 5일 날 발표를 하기 전에 이게 가짜일 수도 있다 아니면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계속 강행한 걸로 이제 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공모를 했다고 본 건데 미필적 고의에 의한 그런 허위사실 유포가 이전에도 있었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네. 전혀 이런 게 없이 그냥 이걸로 갑자기 얘를 적용해가지고 영장을 청구한 건 문제가 되는데 그 유명한 정봉주 오빠가 이걸로 실형받은 거예요. 네. BBK. BBK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히 걸렀으면
사실이 아닌 걸 알 수 있었는데도 안 그러고 계속 뭔가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걸로 실형을 1년 살았죠.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씨가 병역 비리가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양승호 씨라고. 이 사람도 유죄 선고 받았거든요. 이걸로. 미필적 고의로. 따져보면 볼 수 있었는데 따져보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됐다라고 이제 된 거여서 뭐 하여튼 이렇게 그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실제로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 케이스라서 뭐 유독 이게 새로운 거는 아니고 그러면 이 미필적 고의라는 걸로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가 이제 문제인 건데 직접 당사자인 그 조작을 한 이유미 씨하고 그 조작을 이렇게 어떻게 이제 물어보고 지시하고 막 했던 직접 가담했던 이준서 씨 같은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뭐 적용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크게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법원 판단이 이제 나와봐야 되겠죠. 뭐 도주 우려가 있는지 발부를 할지 말지를 아마 결정할 텐데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될 상황인데 그러면 그 윗선까지 얼마나 올라갈 거냐.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까지 책임 추궁할 수 있느냐는 거지. 몇 단계를 건너가지고 가능할 것이냐. 이거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준서 씨가 아주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거를 보면 제가 뭐 수사팀 내부의 상황을 알 수가 없으니까 딱 떨어지는 물증이 있을까? 뭐 그거는 없이 뭔가 이렇게 진술을 가지고 나름대로 논리를 맞춘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위에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아예 대놓고 내가 사실은 좀 알았는데 그냥 했다. 그리고 이렇게 몰랐다는 사실도 아닐 수 있다는 사실도 위에 사람하고 상의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커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한 기를 쓰고 만약에 계속 끝까지 이렇게 아니라고 부인을 한다 그러면 그 이상 넘어가서 사법 처리를 받는 게 쉬울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제 뭐 공명선거 추진단에서 한두 사람 정도 더 나오거나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더 올라가서 막 안철수 본인이 이걸 알고 하지는 않았지 않았을까요? 아니기를 바랍니다. 알았던 몰랐던 법적 책임을 뭐 안 물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안철수 씨는 정치적으로는 이미 정치적, 도의적, 사회적으로는 충분히 책임져야 될 당사자잖아. 그렇죠. 네. 이 민간인들에게는 이제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그 사람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인 안철수에게는 이미 우리들 같은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선고가 내려졌죠. 제 마음속에서는. 네. 그러니까 몰랐어? 병신이네? 알았어? 나쁜 놈이네? 그렇죠. 둘 중에 하나지. 근데 뭐 알았으면 그냥 사법 처리되는 거니까 그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는데 이제 몰랐을 경우에 어떨 것이냐 이제 그게 남는 건데 그 이준서 씨가 이렇게 영장을 청구당할 정도까지 이게 그렇게 정말로 잘 모르고 알 수 있었는데 그랬던 것이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있기는 해요. 뭐냐면 출입 기자들한테 이준서 씨가 이 얘기를 막 했단 말이에요. 여기 있다. 증거를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 뭐 하니까 뭔데. 네, 갖고 와봐. 그래서 이유미 씨를 짜가지고 그걸 받은 거예요. 그걸 보여주니까 기자가 보고 기사를 안 썼어. 이거는 전원이고, 이거는 기사 못 쓰겠는데? 해가지고 더 갖고 와봐 하다 기사를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기사가 안 될 정도의 사안이라고 판단을 다른 사람이 제3자가 한 거잖아요. 근데 본인은 이걸 강행해서 발표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보면,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검찰은 본 거고 이게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가 조금 궁금하긴 한데 방송을 들으시는 뭐 이날 오후 늦게나 결과가 나올 테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아무튼 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만약에 뭐 이상 없이 그냥 영장이 발부된다 그러면 국민의당은 진짜 어려워질 거예요. 저는 더더군다나 그런 거예요. 이유미, 이준서가 다 안철수 키드들이란 말이지. 국민의당 내부에서. 그렇죠. 국민의당이 파가 두 개잖아. 안철수 쪽 파와 새정치민주연합 탈당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누가 봐도 이준서, 이유미는 안철수 키드들이란 말이죠. 이준서도 나이 어린데 이제 최고위원이 됐던 것도 안철수 씨의 입김이었다는 게 정확한 팩트들이고. 그러니까 따지고 올라가면 박지원 책임을 쭉 타고 올라갔을 때 개파상 최종 책임져야 될 사람은 박지원보다 오히려 더 안철수거든요. 그렇죠. 네. 자기 새끼들이잖아. 왜 책임을 안 져?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원래 그 대선 끝나고 나서 안철수가 자기 다음 대선 나간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했었잖아요. 며칠 안 지나고서 네, 되게 성급하게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얘는 정치를 계속 하겠구나. 그러면 지금 이렇게 뭔가 위기 상황이거나 이랬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것들을 처신하느냐. 능력을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뭔가 이 철수의 생각은 이 사람으로 빙의 돼서 좀 생각해보면 항상 잘했어. 근데 지금 자존심도 상처되고 그러니까 뭐 내가 정치는 계속 하고 싶은데 지금 이런 주변 상황들을 좀 염증도 날 것 같고 왠지 정치 그런 거에 그리고 저는 뭐 여기서도 그때 대선 얘기했을 때 뭐 안철수는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네. 저는 이 사람이 하나의 챌린지, 자기 인생의 챌린지, 그 목표 달성이라고 봤거든요. 대통령이 이제 본인의 커리어, 네, 하나의 목표다. 왜냐면 이 사람은 의사도 하고 이것들은 다 잘 됐으니까 이제 이거로 마지막 정점 찍고 싶은 자기 인생에 그냥 애기들이 보면 커서 뭐 될래 대통령요 이런 거 같은. 근데 이제 지금 막상 여기 와 보니까 여기는 막 9단, 10단 되는 사람들이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기가 혼돈의 아노미 상태에 빠진 게 아닌가. 근데 사실 저는 안철수 의원이 아니길 바라고 뭐 조금 더 잘하길 바라는 막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저는 이미 뭐 몇 년 전에 저는 4년 전에 그 사람에 대한 그 모든 기대를 저버렸는데 그럼에도 제가 약간 이런 기대를 하는 발언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친구들 중에 나 아는 사람들 중에 그를 열렬히 지지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이유 하나 빼고는 저는 사실 그렇거든. 뭐 꽝이거든. 모든 면에서 사실. 그쵸. 따지고 보면 저도 안철수가 어떤 입장을 표명하고 정치인으로서 생명 연장을 하냐 마냐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하시든가 말든가거든요. 이런 거지. 이제 안철수의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좋은 예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맞아요. 그런 거죠. 그건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검찰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당 뭐 향후 이런 것도 더 좌우가 될까요? 만약에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다 그러면 조금 시끄럽게 더 어그로를 끌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니까. 오히려. 거봐라, 검찰이 저거 무리한 수사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뭔가 막 악다구니를 쓸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심정적으로는 사람들이 조금 꼴보기가 싫더라도 그런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좀 생기기 때문에 네. 국민의당 입장에서만 생각하자면 지금 기각돼야 돼요. 기각이 돼야 어떻게든 자기들이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건데. 그러면 홍준표가 더 그러겠지. 거봐요, 문준용 씨 특혜 그렇죠, 그렇지. 국면 전환을 시도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럴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구속이 된다 그러면 그러면 진짜 어떻게 언제 또 울겠지. 참. 이현주가 이렇게 연일 막말을 쏟아내는 심리적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방금 안철수의 속마음을 생각했던 것처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가지고. 내가 이현주의 속마음까지 생각해. 너 우리 마누라 속마음 생각하기도 지금. 지금 한번 냉큼 해봐. 방송을 위해서. 별다른 생각이 크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날짜도 이게 6월 마지막 6월 29일, 30일 이때 얘기했던 거니까 본인은 그냥 이런 커다란 이런 상황 맥락에서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요 막말, 그러니까 밥하는 아줌마에 대한 막말은, 본인이 평소 가지고 있던 철학이 그냥 사람들한테 노출됐던 것이 들켰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현주가 이 막말 말고도 많이 했죠. 주옥 같은 막말들을 대선 기간 전후로 해서.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은 남자가 해야 된다, 뭐 이런. 네, 무슨 설리 걷고 무슨 그 인선 리스트 보면서. 이낙연 총리 후보자, 당시 후보자한테는 물건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하고. 부실 세트라는 둥 이런 막. 정말 저는 이현주 의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럴 때 처신은 나경원에게 배워라. 왜냐면은 나경원이 여기저기 옮기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계속 했잖아. 반기문한테도 붙었는지 기억이 나나? 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딱 조용하면서 자기 아무도 지금 나경원을 떠올리지 않으면서 이럴 때는 바짝 엎드려 있어야지. 나중에 다시 등장할 때 우리가 또 그러려니 막 사람들이 한단 말이지. 이거 배울 건 아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근데 이현주 의원 이렇게 하다가 그 국민의당에서는 지금 다 몸을 사리고 있고 약간 일종의 사명감이 있는 것 같아. 자기가 이제 민주당에서 옮기고 나서 악다구니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뭐 말은 해야 되겠고 책임을 져야 되겠고 그렇지. 저격수가 하고 싶은 거고. 뭔가를 총알이 안 맞아.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 편을 쏴. 자꾸 자기 편한테 지금. 네. 그러니까 내공이 안 된 거지. 스나이퍼인데 자꾸 우리 편을 저격하고 사실은 있어. 국민의당이 이런 상황에서도 만약 대변인이 조금만 좀 어떤 촌철살인이나 뭐 약간의 의식이 있고 자성의 목소리로 약간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런 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하면 사실 좀 약간 이렇게 쓱 넘어갈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한테 모두 다 주고 뭔가 정말 자성을 하면서 상식적으로 본인들이 나오면 기회가 없을까요? 이렇게까지 이게 최악의 수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악수를 두는 이유가 전 좀 궁금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봐봐요. 당내 리더십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을 컨트롤하는 하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누군가가 리더가 없기 때문에 서로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거야. 만약에 제대로 된 공당이라면 그게 단 한 사람의 카리스마적인 보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최소한 어떤 구심점이나 우리 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는 걸 딱 당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다면 이현주가 저런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정리를 시킬 수 있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 근데 나는 좀 궁금한 게 그 발언이 6월 말에 했죠. 네. 근데 이제 언론계 계셨으니까 근데 왜 이게 좀 며칠 있다가 이렇게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붐업이 된다. 네. 그렇게 되는 어떤 언론의 시스템적인 게 있나요? 이 기사를 좀 뭐 띄우자. 의도되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의도된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현주 의원이 그런 발언을 했던 거를 아마 기사로 발제를 했던 것 같은데 기사로는 안 받아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취재 파일로 쓴 거지. 보통 기사로 발제를 해서 기사화까지 되기 약간 애매한 뭐 이런 사이즈 거를 그냥 후일담 담아가지고 취재 파일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왔는데 말 자체가 파급력이 되게 있는 상황이어서 그게 이제 좀 회자되고 읽히고 하다가 페이스북에서 이제 돌아다니고 뭐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많이 공유되고 읽히고 하니까 그거를 다시 인터넷이나 신문 매체가 받아쓰고 뭐 이러면서 이제 뒤늦게 막 이렇게 커진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원래 이제 추미애 대표가 뭐 머리 자르기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수가 몰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분위기가 다시 이현주 의원이 그런 발언을 해서 뭔가 또 국민의당이 질타를 받는 약간 그렇게 수가 다시 이쪽으로 밀당이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근데 요거는 그 흐름을 보면 취재 파일이라는 게 보통 기사로 발제했다가 안 써지거나 아니면 기사를 내가 썼는데 그거에 뭔가 후일담이 많거나 취재 후기가 많거나 이런 경우에 보통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사가 안 되고 아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거 자체가 모바일에서 이제 막 이렇게 공유가 되고 그러다 보니 다시 기사로 재생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야, 이거 갑자기 요즘 그 고딩 래퍼나 뭐 이런 걸 하다 보니 갑자기 그 있잖아요. 캐스팅 보트를 어설프게 주려 하다가 지갑행당하고 보트피플이 된 보트피플로 캐스팅된 사람들이요. 뭐 이렇게. 뭐야. 죄송해요. 잘라줘. 제발. 이럴수록 더 안 잘리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가면 절대 잘리지 않습니다. 이거 들어가려고 내가 일부러 한 말이죠. 근데 이현주는 아까 속마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악만 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자기가 대선 때 며칠 안 남기고 안철수의 지지율을 보면서 국민의당으로 딱 갈아탔잖아요. 그때부터 안철수 하락, 문재인 상승 국면으로 해서 그냥 이대로 가면서 이현주가 대선 때도 막말 주옥 같은 거 많이 쏟아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악만 남아서 지금 내 정치적 미래가 어둡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개선해서 뭔가 형 얘기처럼 나경원처럼 납작 엎드려 있을까 이런 게 안 되고 그냥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악만 남아가지고 입만 열면 막말인 거야. 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지. 사선 의원들이 뒤에서 아직 어려서 뭘 몰라서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이제 국민의당에서 4선에서 5선 하는 리더십들이 이현주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대로 두면 당이 문제가 생긴다면 딱 제지를 시켰을 텐데 지금 그런 국민의당은 주인이 없어. 내가 볼 때. 주인이 없고 다 각자 도생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지금 그러겠어요. 그래서 역사학자 전우용 씨가 주옥 같은 말을 하나 또 남겼습니다. 박근혜가 우리 사회에 준 유일한 선물은 나쁜 지도자의 전형을 제시한 겁니다. 안철수 씨가 증거 조작을 몰랐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사건에 대처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지도자인지를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이 지금 굉장히 깝깝한 상황인데 계속해서 지금 악수를 두면서 뭐 같이 나와가지고 막 뭐 공동으로 발표하고 하는 내용도
민주당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게 국민적인 공감을 전혀 못 얻고 있다는 걸 왜 본인들만 모를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왜 모르겠어. 아는데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번 주는 국민의당이 얼마나 더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오늘 영장이 발부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변수가 있기는 할 텐데 추이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은 하찮은 뉴스 농장으로 이런 하드한 뉴스 말고 좀 가벼운 뉴스 시시콜콜한 하찮은 뉴스 가지고 내일 거는 하찮은 뉴스 농장. 그치. 이번 주부터 장마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방송의 야만은 그거예요. 안철수가 챕터 1을 듣고 있을 것이다. 사인을 드릴게요. 만약에 오신다면 저희가 기꺼이 응가매를 2분을 위해서 해드리겠다. 힐링을 시켜드릴게요. 자, 그럼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하찮은 뉴스 농장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